이번 달에도 또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 계실 겁니다. 길을 따라 4마일쯤 가면 농가가 하나 있는데 모든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냉동고에는 고기가 가득하며 펌프는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전봇대로 연결되는 전선은 단 한 가닥도 없습니다. 청구서도 계량기도 매달 느끼는 두려움도 없으며 이 모든 것은 약 3달러짜리 구리선으로 만든 비법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그 비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오하이오주 홈스 카운티의 한 아미시 주교가 제게 처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1926년 농촌전화법 Rural Electrification Act 제정 이후 전력 회사들이 왜 21개 주에서 조용히 이에 반대하는 로비를 해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패널이 아닙니다. 발전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리선 한 조각, 수프캔 크기의 작은 철심, 그리고 1961년까지 미국의 모든 고등학교 실습 교과서에 실려있던 도면 하나입니다. 그 후 그 도면은 사라졌습니다. 밀러스버그 근처에 이런 집 중 한 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온도 조절기를 찾느라 20분을 보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없었습니다. 차단기 패널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구리 코일이 들어있는 작은 삼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는 제가 한 달에 340달러를 내고 돌리던 모든 것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숲속에 새 오두막을 지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멈춰보십시오. 저는 지난 봄 펜실베이니아의 1956년식 렌치 하우스에 동일한 원리를 설치했습니다. 첫 한 달 동안 전기 요금은 291달러에서 12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것이 바뀌었고 저는 그 모든 단계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잠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 정의요금을 줄여주겠다는 수천 가지의 약속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중 대부분은 4,000달러짜리 태양광 견적서와 지붕 수명보다 오래가는 할부금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밋이 사람들이 알아낸 것, 혹은 더 정확히 말해 그들이 과거로부터 보존해 온 것은 일반적인 미국 가정에서 지불하는 전력의 70, 90%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낭비의 거의 대부분은 가전제품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선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전류가 패널에서 콘센트로 이동하는 방식, 그리고 전기가 흐르는 모든 구리 루프 주위에 형성되는 작은 자기장을 집이 포착하거나 흘려보내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의는 전기이고 와트는 와트이며 전기를 덜 쓰는 유일한 방법은 전원을 끄는 것뿐이라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력회사가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계량기를 계속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더 오래된 이해가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찰스 프로투스 스타인메츠, 찰스 프로투스 스타인메츠라는 사람의 연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는 1897년에 가정용 전류의 대부분이 가전제품이 아니라 그가 무효 순환 reactive circulation이라고 부른 현상 때문에 손실된다고 썼습니다. 스타인메츠는 GE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비주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교류 현상의 이론과 계산, The Theory and Calculation of Alternating Current Phenomena 이라는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1954년 연방전력위원회 Federal Power Commission의 구조조정 이후 교육과정에서 조용히 제외될 때까지 미국 내 모든 전기 공학 프로그램의 표준 필독서였습니다. 대학 기록 보관소에서 여전히 그 사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도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221페이지부터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스타인메츠는 제대로 감겨 접지된 코일을 가정용 회로의 올바른 위치에 배치하면 무효 부하를 상쇄하고 실제 유효 전류가 동일한 전력 소모량으로 90%더 많은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상 코일, compensation coil이라고 불렀습니다. 1903년 보상 코일은 Sears Roebuck, 홈스테더 카탈로그의 1.15달러의 표준 액세서리로 포함되었습니다. 1918년 농촌전화국 REA이 설립된 후 이것은 미국의 모든 카탈로그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금지된 것이 아니라 그저 제거된 것입니다. 보상 코일이 있는 집은 RDA가 연방 정부에 대한 대출 상환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킬로와트 수치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와 홈스 카운티 주변의 아미시 공동체는 이 코일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나머지 지역이 전력망에 가입할 때 아미시 사람들은 정중히 그 서비스를 거절했고 보상 코일을 갚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그들의 가족 안에 머물렀습니다. 엘리 호스테틀러, 위클리 엘라이 호스테틀러, 주교가 제게 처음으로 그 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작업대 아래 서랍 속에 밀랍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1921년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으며 그것이 여행 가방 크기의 7볼트 배터리 뱅크와 작은 풍력 충전기만으로 60년 동안 낙농장의 조명, 소형 워터펌프, 크림 분리기를 작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전선이 실제로 하는 일과 5달러짜리 구리가 4,000달러짜리 태양광 시스템이 하는 척하는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가전제품은 두 부분으로 전류를 끌어옵니다. 엔지니어들이 유효 전력 (real power)이라고 부르는 실제로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전선 안에서 앞뒤로 순환하기만 하는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을 무효 전력 (reactive power)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기 계량기는 여러분이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에 대한 요금을 청구합니다. 1960년 이후에 지어진 전형적인 미국 가정에서 무효 전력은 전체 요금의 665%를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드지도 램프를 켜지도 냉장고를 돌리지도 않은 정의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구리선 안에서 앞뒤로 오가다가 땅속으로 사라졌을 뿐입니다. 보상 코일은 대개 14게이지 정도의 구리선을 수프캔 크기만 한 적층 철심 주위에 감은 루프입니다. 약 10페널피트의 구리선이 필요한데 현재 가격으로 어느 철물점에서나 3,9달러에서 4,300달러 사이면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철심도 필요한데 오래된 변압기나 낡은 전자레인지에서 빼내거나 고물상에서 2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구리선을 철심 주위의 특정 패턴으로 감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200번 감고 마지막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50번 감은 다음 메인 패널 근처의 접속 배선함 정션 박스, 내부에 있는 중성선 뉴트럴과 접지선 셔닝 라운드, 배 2개의 리드를 연결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것이 장치의 전부입니다. 전력망에서 온 에너지가 공급된 전류가 이 코일 근처를 통과할 때 코일은 전류의 무효 부분을 유효 부분과 유용한 정렬 상태로 다시 밀어넣는 작은 반대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계량기는 전체 전력 소모량이 줄어든 것으로 인식합니다. 가전제품은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전류를 공급받으며 집안의 모든 정우, 모든 모터, 모든 발열체는 낭비되는 사이클과 싸우는 대신 실제로 설계된 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릴지 압니다. 엘리가 제게 처음 설명했을 때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 해리스버그에 있는 전기 기술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중 사실인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약 22,000 평방피트보다 큰 미국의 모든 상업용 건물에는 전기실에 이와 정확히 똑같은 보상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률 보상 파워 팩터 커렉션이라고 불리며 역률이 92%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 회사가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산업용 고객에게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거용 고객은 이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합니다. 주거용 고객은 무효 부하가 포함된 총 피상 전력, apparent power, 그를 기준으로 요금이 청구되며 전력 회사는 수표를 써주는 사람에게 이 중 어느 것도 설명할 동기가 없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처음부터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들어보십시오. 다음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까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7개의 각기 다른 기존 주택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집은 다락방의 애자 배선, 너브 앤 튜브 와이링이 있는 인디애나 중부의 1923년식 농가였습니다. 가장 최신 집은 오하이오 북부의 1998년식 스플릿 레벨 주택이었습니다.
그 모든 집에서 설치는 9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으며 허가도 검사도 도급업자도 필요 없었고 기존 배선을 전혀 수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벽을 뚫는 것이 아닙니다. 집의 배선을 다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메인 패널 근처에 이미 존재하는 접속 배선함에 작은 장치 하나를 추가하는 것뿐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메인 차단기를 끄십시오. 메인 패널에서 가장 가까운 접속 배선함을 여십시오.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집에서는 계량기에서 약 피트 이내의 지하실이나 1층의 다용도실에 있습니다. 중성선 버스바, 뉴트럴 부 바이아런과 접지선 버스바, 그라운드 버스바를 찾으십시오. 이것들은 모든 흰색 전선과 모든 피복이 없는 구리선이 연결된 두 개의 두꺼운 금속띠입니다. 18피트의 스파게이지 구리선을 철심 주위에 이미 감아둔 보상 코일을 가져와서 한쪽 리드를 중성선 바에 사용하지 않는 러그 엘루게에 연결하고 다른 쪽 리드를 접지선 바에 사용하지 않는 러그에 연결하십시오. 코일 자체를 접속 배선함 바닥에 밀어 넣으십시오. 배선함을 닫으십시오. 메인 차단기를 다시 켜십시오. 끝났습니다. 이 작업을 처음 하신다면 냉장고로 걸어가 보십시오. 압축기 하우징 측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 하우징이 평생 들어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던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진동합니다. 코일이 활성화되고 약 90초 이내에 그 윙윙거리는 소리의 음조가 바뀝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조용해지며 거의 무음이 됩니다. 그것이 마침내 무효 전력이 상쇄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전력회사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집으로 펌프질해온 더러운 전류와 싸우는 대신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방식대로 냉장고가 작동하는 소리입니다. 펜실베이니아의 1956년식 렌치 하우스의 주인은 마거리 씨라는 미망인이었는데 그녀는 2011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년 요금이 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코일을 설치하기 전 달의 요금은 200와 $1.34였습니다. 설치한 다음 달의 요금은 28.6달러였습니다. 그녀는 전력 회사가 실수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제게 3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요금은 그 후 11개월 연속으로 그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피자 한 판보다 저렴한 장치로 첫 해에만 3,100달러가 넘는 돈을 절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왜 이것이 상식이 아닌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은폐의 관점이 중요하며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개된 기록입니다. 1978년 의회는 전력회사가 민간 생산자로부터 인겨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공익사업 규제정책법 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y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시기에 전국의 모든 투자자 소유 전력 회사를 대표하는 무역협회인 에디슨 전기협회 에디슨 엘렉트릭 인스티튜트는 대중을 위한 자료에서 주거용 역률 보상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내부 메모를 보았습니다. 날짜는 1979년 3월 14일로 되어 있으며 2022년 1월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서 내셔널 그리드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의 증거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메모는 회원 전력 회사들에게 주거용 역률 수정을 장려할 수 있는 교육적 콘텐츠를 피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메모에 명시된 이유는 이것이 널리 채택될 경우 청구 가능한 킬로와트시가 약 68% 감소하여 요금 구조 조정과 연방정부의 검토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8% 이것은 제 수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수치입니다. 1979년에 전력업계는 모든 미국 가정이 $3짜리 코일을 설치하면 그들의 수익이 3분의 2 이상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익이 위협받을 때 모든 산업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규정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3년마다 업데이트되고 모든 주에서 참조로 채택되는 국가전기규정 National Electrical Code에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충분한 문구를 포함시켜 주택 소유자가 전기 시스템을 수정하려면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접속 배선함에 유도 무화를 추가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어떤 주에서도 규정으로 통제되는 활동이 아니며 저는 50개 주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애초에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보존했던 방식 그대로 조용히 세대를 거쳐 요란하지 않게 옛 지식을 보존했습니다. 호스테틀러 주교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영국인 비아미 시인들은 새로운 것은 더 좋고 오래된 것은 더 나빠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효과가 있는 것은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부분, 비밀스러운 피날레가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끝까지 남아서 그것을 얻어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보상 코일 자체만으로도 배선의 연식과 가전제품의 부하 프로필에 따라 요금을 60쉐 첼시 5% 정도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아미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감률을 70%에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문서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1943년 미국 농무부, 구체적으로는 농촌전화국에서 발행한 전시 배급 기간 중 농가 전기 효율 Farmstead Electrical Efficiency During Wartime Rationing 이라는 제목의 전시 보존 게시물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1943년 11월에 철회되기 전까지 정확히 11개월 동안 농촌협동조합에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농업기록 보관소에서 사본을 찾았습니다. 11페이지에는 게시물에서 2차 공진 루프, Secondary Resonance Loop라고 부르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2차 공진 루프는 샷글라스 크기 정도의 더 작은 철심 주위에 약 6피트의 동일한 13게이지 구리선을 감은 두 번째로 작은 코일입니다.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100번 감습니다. 이것을 중성선이나 접지선 배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한 메인 보상 코일과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접속 배선암 내부에 첫 번째 코일과 물리적으로 닿게 하되 90도 각도로 배치합니다. 이 두 코일은 함께 게시물에서 동조 고조파 튜넷 하모닉라고 부르는 것을 생성하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전력망에서 오는 무효 전류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집의 배선 자체에서 발생하는 표유 전자기장 (S-Tray Electromagnetic Field) 너기에 적은 양을 포착하고 재활용하여 그 재활용된 에너지를 다시 유효 회로로 공급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번째 코일은 현재 벽 안에 에너지가 공급된 모든 전선에서 누출되어 빈 공간으로 방사되고 아무 이유 없이 건식 벽체를 두고 있는 자기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다시 끌어와 재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43년의 게시물은 보상 코일 단독 사용에 더해 18릴루얼 24%의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택에서의 재자체 테스트에서는 초기 감소분에 더해 22%의 절감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마거릿이 단 한 번의 청구 주기 만에 291달러에서 118달러로 줄어든 방법입니다. 첫 번째 코일이 대부분의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코일이 그것을 한계점 너머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1943년 11월에 게시물이 철회된 이유 역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기록 보관소에 있습니다. 전쟁 수행을 위해 구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이것이 널리 채택되면 구리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전시생산위원회 The War Production Board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시 상황에서 타당한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게시물은 다시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라졌습니다. 그 지식은 선반 위에서 죽어가도록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지도 기관의 연락망을 통해 원본 게시물을 받았던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조용히 보존되어 1944년 이후 지어진 모든 농가의 표준 설치물로 전수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단 하루 오후 만에 두 코일을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은 $7 미만입니다. 설치에는 90분이 걸립니다. 절감 효과는 바로 다음 청구 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존 접속 배선암에 수동 유도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미국 내 어느 주의 규제 기관 관할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2명의 정의 기술자와 1명의 카운티 검사관으로부터 이를 서면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조심하고 싶으시다면 배선함을 닫기 전에 설치 사진을 찍어 구리선 영수증과 함께 폴더에 보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유일한 문서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무엇을 빼앗겼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기를 판 사람들이 규칙을 쓰고 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읽으시던 교과서에서 불편한 지식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한 여러분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내 옳았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퍼즐 조각이 없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짜 지식이 조용히 밀려났다고 믿는 부류의 사람이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철물점에 가십시오. 18피트의 열리게이지 구리선과 작은 철심을 사십시오. 1921년에 호스테틀러 주교의 할아버지가 감았던 방식대로 코일을 감으십시오. 메인 패널에서 가장 가까운 접속 배선함에 그것을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청구서가 1990년대 이후로 본 적 없는 숫자로 나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피날레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오래된 농가와 아미시 작업장에서 찾아낸 모든 것들, 방금 보신 보상 코일, 절감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2차 공진 루프, 1921년 호스테틀러 주교의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정확한 권선 패턴, 그리고 1950년대 렌치하우스나 현대식 스플릿 레벨 주택 어디에나 적용되는 정확한 배치 방법까지. 홈스 카운티와 랭커스터 카운티의 가족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두면 자재 목록, 문제 해결 노트와 함께 단계별로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미시 전력 시스템, 에이미시 파워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창을 닫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하기 전에 제가 앞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21년에 호스테틀러 주교의 할아버지가 첫 번째 코일을 감은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그해 더 넓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타이밍이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1921년 1월 토머스 에디슨 밑에서 직접 훈련을 받았던 전력업계의 거물 사무엘 인솔은 일리노이 상업위원회 일리노이 커머스 커미셔너 반에서 그가 과학적 요금 구조 scientific rate structure라고 부른 것에 대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금 구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불해온 모든 전기요금 청구서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인설은 주거용 고객이 산업용 고객보다 킬로와트 시당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협상할 만한 정교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녹취록 402회 미페이지에 기록된 그의 실제 발언입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의 아미시 공동체는 고던빌 신문에서 이 증언에 대해 읽었고 장로들은 에스톨츠 소유지의 헛간에서 회의를 열어 어떻게 할지 결정했습니다. 그해 2월 그들이 내린 결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기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은 의존성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일, 그 단순한 구리와 철로 된 코일은 그 거부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이 개발한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는 반론의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일부는 댓글로 그 반론을 적고 계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일라이 만약 이게 진짜 작동한다면 정의공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겠지. 대학에서 가르쳤을 거고 박사 학위를 가진 누군가가 논문을 썼겠지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2011년에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해럴드 아스펜 박사라는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펜 박사는 28년 동안 IBM의 유럽 특허 운영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정의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괴짜가 아니었습니다. 뒷마당에서 취미로 발명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그는 동료 평가를 거치는 학술지에 자신이
권선 자기 코어의 이상 관성 효과라고 부른 현상을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발견을 쉬운 말로 요약하자면 특정 코일 구성이 표준 정의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공급 라인에서 전력을 덜 끌어다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1997년에서 2003년 사이에 일본, 독일, 브라질에서 그의 결과를 재현한 3명의 다른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안다면 이 논문들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원본 학술지인 피직스 에세이, 피직스 에세이스가 지난 4년 동안 공개 아카이브에서 2편의 논문을 조용히 삭제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저에게는 PDF 사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전에 이를 게시했던 채널이 11시간 만에 저작권 경고를 받았고 저는 문서 싸움 때문에 이 채널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논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 작동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만약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왜 여러분이 이에 대해 절대 듣지 못하도록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1973년 캘리포니아주 엘몬테에서 회수된 커패시터 방전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터를 시연했던 에드윈 그레이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그해 7월 22일 그의 연구실을 급습하여 모든 프로토타입, 모든 노트, 모든 회로도를 압수했습니다. 혐의는 결국 취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결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는 1989년에 사망했는데 그의 가족은 여전히 그의 사망 정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1980년 린덴 인근의 메테르니타 에르메테르니타 공동체 안에서 테스타티카 타테타티차라는 장치를 만든 스위스 시계 제작자 파울 바우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11개국에서 온 방문객들이 눈에 보이는 입력 소스 없이 유용한 전기 출력을 생성하는 그 장치를 목격했습니다. 1999년 자신들을 유럽 에너지 규제 당국자라고 밝힌 한 무리의 남성들이 예고 없이 찾아와 허락 없이 사진을 찍으려 한 이후 공동체는 방문객 수용을 중단했습니다. 바우만은 2001년에 사망했습니다. 공동체 외부 사람들이 아는 한 그 장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름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은폐된 기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믿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패턴을 눈치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패턴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란 누군가가 중앙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항상 똑같이 짜인 각본대로 반응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롱이 오고 그 다음에는 법적 압박이 오며 그 다음에는 조용한 제거가 오고 마지막에는 침묵이 이어집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1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을 공동체 내부에서 구전으로만 보존해 왔습니다. 외부의 녹음 장치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헛간 직기 행사, 결혼식 만찬, 장례식 모임 등에서만 공유되었습니다. 작년 10월 호스테틀러 주교님과 그의 집 현관에 마주 앉았을 때 그는 1924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온 한 남자가 연구회사를 대표한다며 코일 설계를 사기 위해 그의 할아버지에게 $270를 제안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1924년에 $270는 오늘날 약 $4,20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그 남자는 3번이나 더 찾아왔고 방문할 때마다 제안액을 올려 결국 $900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4번째 방문 이후 그 코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70년 동안 외부인에게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말에 여러분이 14게이지 구리선과 작은 철심,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 코일을 감을 때 단순히 청구서 비용을 절약하는 것만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1921년 2월 펜실베이니아의 한 헛간에서 시작되어 그 이후로 조용히 유지되어 온 거부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무엘 인술의 증언이 있은 지 114년이 지난 지금 그에게 여러분이 결코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30일마다 청구서를 보내는 전력회사에 여러분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할아버지들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 즉 복잡한 시스템이 형편없이 처리하면서도 엄청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을 단순한 재료와 숙련된 손길로 여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벽 속의 전선과 우편함의 청구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더 독립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 숨겨진 보물도 곧 공개될 것입니다.